나는 가난하지만 부자입니다. 75세 여성인 나는 오늘도 새벽이 밝기 전에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선다. 사람들은 나를 폐지를 줍는 할머니라고 부른다. 허라 굽은 채 종이 상자를 묶고 재활용 봉투를 정리하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안다. 내가 왜 이 일을 멈추지 않는지.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 주인이 슬며시 음료 하나를 내민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지만 그는 늘 말없이 내 손에 쥐어준다. 골목 끝 분식집 사장도 세탁소 아저씨도 경비 아저씨도 나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넨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다. 나는 동네에서 유명한 기부왕이다. 겉으로는 낡은 점퍼를 입고 다니지만 사실 나는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다. 2026년이 된 지금도 그 건물들은 조용히 월세를 내고 있고 나는 그 돈의 대부분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낸다. 나는 소박한 빌라에서 산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집이지만 그곳이 편하다. 괜히 큰 집에 살며 과시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진 건물의 세입자들은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청년 부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몸이 불편한 어르신. 나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는다. 어려움이 생기면 몇 달씩 미뤄주기도 한다. 계약서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기 때문이다. 벌어온 돈의 상당 부분은 동네 고아원과 장애인 센터로 간다. 나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통장으로 보내고 가끔은 직접 찾아가 아이들의 얼굴을 본다. 그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나는 다시 부자가 된다. 하지만 나의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나에게도 자식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 재산을 계산기로 두드리듯 계산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저희에게 맡기세요. 겉으로는 효도를 말했지만 속은 달랐다. 나는 결국 연을 끊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단단해졌다.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 곁으로 걸어왔다. 폐지를 줍는 이 일도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몸을 낮추면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사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이미 충분히 부자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왜 건물주이면서도 폐지를 줍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묻지 못한다. 나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안다. 내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2026년의 서울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재개발 소식이 돌고 집값은 오르내리고 사람들은 더 좋은 동네를 향해 이동한다. 하지만 내가 가진 건물은 여전히 이 오래된 동네에 있다. 나는 일부러 팔지 않았다. 이곳에서 시작했고 이곳에서 끝내고 싶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한때 정말 가난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통장에는 몇만 원밖에 없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식당 설거지, 청소, 시장 좌판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때 나를 버티게 해준 건 동네 사람들이었다. 반찬을 나눠주고 아이들 학원비를 몰래 보태주고 겨울이면 연탄을 놓고 갔다. 나는 그 빚을 잊지 않았다. 그 시절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운 좋게도 작은 상가를 하나 매입할 기회가 왔다. 밤낮 없이 모은 돈과 지인의 도움으로 시작한 첫 건물이었다. 그 뒤로 하나씩 늘어났고 나는 어느새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골목에 머물러 있었다. 자식들은 내가 고생한 세월을 알면서도
결과만 보았다. 이제는 우리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점점 요구가 되었고 요구는 협박처럼 변해갔다. 명예 이전 이야기, 대출 이야기, 투자 이야기. 나는 그들의 눈에서 부모가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자신을 느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다. 내가 기부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리를 질렀다. 왜 남한테 퍼줘요? 그 돈은 우리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은 내가 흘려보낼 곳을 정한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다. 서류 한 장으로 끝난 관계였지만 마음은 오래 아팠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쓸 돈이 누군가의 욕심을 키우는 데 쓰이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요즘도 가끔 자식들이 내 소식을 듣고 찾아오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건물이 재평가되어 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 새벽이면 여전히 손수레를 끌고 나선다. 오늘도 골목 어귀에서 한 청년이 나를 붙잡고 인사를 했다. 예전에 월세를 몇 달 미뤄주었던 그 아이였다. 이제는 작은 가게를 차렸다며 내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아이의 환한 얼굴이 나에게는 월세보다 값진 이자였다. 사람들은 나를 기부왕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진짜로 지키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자식들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는 말을 들은 날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다. 분노도 기대도 없었다. 다만 오래전 빗속에서 떨던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을 위해 나는 세상을 버텨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나를 상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말로 연락이 왔다. 건물 시세가 크게 올랐다는 기사와 함께였다. 재개발 확정 소식이 동네를 들썩이게 했다. 세입자들은 불안해했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이 매각 타이밍입니다. 달콤한 말들이 이어졌다. 자식들도 같은 말을 했다. 팔고 정리해서 현금화하자고.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책임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알았다. 나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며 생각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이 안에는 울며 들어왔던 청년, 아이 손을 붙잡고 계약서에 도장 찍던 엄마 휠체어를 밀며 들어온 할아버지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날 저녁 세입자 몇 명이 조심스럽게 내 집을 찾았다. 혹시 건물을 파는 것이냐고. 나는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당분간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이번에도 돈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기로.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식들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 부모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이 언제부터 자동 상속 예약금이 되었는지. 동네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더 따뜻해졌다. 분식집 사장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고 세탁소 아저씨는 내 손수레 바퀴를 새 것으로 갈아주었다. 나는 그 마음이 고마워 더 단단해졌다.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이미 몇 년 전 공익재단 설립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건물 일부는 장학사업과 복지, 기금으로 묶여 있었다. 자식들이 쉽게 손댈 수 없는 구조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통쾌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준비였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직접 찾아왔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은 낯설었다. 그들은 효도를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조급함을 읽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한 가지 제안을 던졌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시험해 보기로. 나는 자식들에게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이 동네 세입자들과 복지, 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1년 동안 봉사하며 내 선택을 이해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들은 처음엔 웃었다. 그게 무슨 조건이냐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돈을 원한다면 돈이 흘러가는 곳에 얼굴을 보라고 했다. 며칠 뒤 큰아들은 마지못해 고아원을 찾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이들이 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씨앗은 심겼다는 것도. 동네에서는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다. 보상금 액수가 공개되자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나 역시 큰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접근했다. 몇 배의 가격을 제시했다. 자식들은 다시 연락을 재촉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며 압박했다. 그러나 나는 세입자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했다. 일부 건물은 공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도 세웠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으로 박수를 보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고아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한 아이가 장래희망을 말했다.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음을 삼켰다. 이보다 더 큰 상속이 있을까? 자식들은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폐지를 줍는 건물주의 위선이라며.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담담해졌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다. 예상과 달리 여론은 내 편이었다. 세입자들과 복지, 기관이 인터뷰에 응했다. 내가 해온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자식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손수레를 끌며 생각했다. 진실은 느리지만 단단하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미안함보다 안쓰러움이 느껴졌다. 그들은 아직 부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재개발은 일부 조정되었다. 공익임대 구역이 포함되었고 나는 건물 일부를 기부 형태로 내놓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나는 조용히 웃었다. 자식 중 막내가 혼자 찾아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돈 이야기가 아닌 삶 이야기를 했다. 시간이 흐르며 동네는 조금씩 변했다. 새 건물이 올라가고 간판이 바뀌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여전히 폐지를 줍는다. 이제는 상징 같은 일이 되었다. 나 자신을 낮추는 습관. 막내는 가끔 봉사를 돕는다. 큰아들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니까.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마쳤다. 나는 내 재산 대부분을 공익재단에 귀속시키는 서류에 서명했다.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몫만 남겼다. 대신 조건을 남겼다.
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할 것. 돈이 아니라 방향을 남기는 것. 오늘도 나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돈다. 분식집 사장이 웃으며 손을 흔든다. 아이들이 인사한다. 나는 안다. 나는 가난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풍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식들도 깨닫길 바란다. 부자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